음악은 따로 돌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10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의 두 주역이죠. 알토 색소포니스트 자니 호치스와 듀크 앨링턴과 함께 공동 작곡, 편곡을 했던 빌리 스트레이혼, 이 두 분이 자니 호치스 with Billy Strayhorn and the Orchestra 라는 앨범에서 Daydream, 낮에 꾸는 꿈이라는 묘한 분위기의 곡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가 재즈나 뭐 다른 음악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영혼의 단짝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음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예로 듀크 앨링턴과 빌리 스트레이혼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분은 단순한 동료, 뭐 스승과 제자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둘이 아주 그냥 착 달라붙어 갖고 공동 창작을 하고 그런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재즈라는 음악에 아주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이 두 분인데요. 그 당시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 마디를 듀크 앨링턴이 쓰고 그 다음 마디를 빌리 스트레이혼이 쓴다 한들 이게 누가 어떤 곡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음악적 텔레파시? 뭐 이런 게 아주 대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듀크 앨링턴과 빌리 스트레이혼은 1938년에 처음 만나죠. 빌리 스트레이혼이 세상을 떠나는 1967년까지 30여 년을 같이 음악을 했는데요. 그 당시 듀크 앨링턴 이름 작곡으로 나왔던 곡들 중에 사실은 알고 보면 빌리 스트레이혼이 혼자 썼을 곡들도 많았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관행이 리더들은 그 동료들이 쓴 곡에 이름을 얹어서 같이 내고 심지어는 무슨 제작자까지 이름을 얹어서 저작권에 관여하고 했으니까 그러한 뭐 작은 흠결을 빼면은 이 두 분의 관계는 완벽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가족 같은 유대를 형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1967년에 빌리 스트레이혼이 식도암으로 51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듀크 앨링턴이 받은 충격이 엄청났다고 하고 뭐 당연히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의 여러 동료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빌리 스트레이혼을 위한 추모 앨범을 작업을 67년 바로 하거든요. 그 앨범 속의 한 곡으로 다음 꽃고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247번째 꽃고무인데요.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의 앨범입니다. And his mother called him Bill. 그의 엄마는 그를 빌이라고 불렀다. 빌리 스트레이혼 얘기인데요.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로터스 블러썸이라는 곡입니다. 빌리 스트레이혼이 세상을 떠난 67년 5월 31일 날 눈을 감았다고 하는데 3달 후인 8월하고 11월에 이렇게 녹음을 해서 나온 앨범인데요. 빌리 스트레이혼이 만든 곡들로만 12곡을 채운 빌리 스트레이혼이 생전에 했던 아주 섬세한 감성의 작곡, 모던하고 아주 아름다운 편곡, 남아있는 동료들이 아름다운 빅밴드 연주로 연주한 앨범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고른 곡 로터스 블러썸은 12번째 B면 맨 마지막 곡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평범한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의 앨범인데 앨범의 맨 마지막 곡 이 로터스 블러썸은 굉장히 그 음악의 질감, 분위기가 아주 틀려갖고 그러니까 아주 달라갖고 굉장히 이건 뭐지 하는 느낌으로 들었었는데요. 이 앨범이 녹음되던 날 수록할 그 공식 레퍼토리들을 다 연주를 끝내고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죠? 이제 짐 싸갖고 스튜디오를 비워야 되는데 모든 멤버들이 자기 악기를 싸고 장비를 챙기는 동안에 갑자기 이 듀크 앨링턴 선생이 피아노에 앉아갖고 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시면은 무슨 라이브 연주처럼 어떤 소음들 속에 작은 피아노 연주가 이렇게 흐르는데 한 4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듀크 앨링턴이 나머지 후배들이 장비 챙기는 동안 악기 챙기고 하는 동안 혼자 연주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로터스 블러썸이라는 이 곡이 그러니까 빌리 스트레이혼이 자기가 만든 곡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소품 곡이었대요. 이거를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다행히 엔지니어들이 테이프를 아직 돌리고 있어서 그게 녹음돼 갖고 이 녹음본이 간직되었고 추모 앨범을 다 이제 공식 레퍼토리들을 다시 새로 연주를 했는데 맨 마지막 곡은 이거를 담은 게 아주 위대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 들었을 때 이거 뭐지 했던 거는 이게 라이브인가 했는데 라이브는 아니었고 스튜디오에서 남아있던 듀크 웰링턴의 홀로 세상을 떠난 후배가 자신이 좋아했던 노래를 나지막히 연주하는 거가 이 녹음 테이프에 담겨 있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진짜 라이브함을 담은 그 어떤 살아있는 순간을 담은 그러한 연주라고 할 수 있겠죠. 대단하다. 예. 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더 그러네.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고 나니까 아쉬워서 그냥 생각나서 그냥 연주를 듀크 웰링턴 선생이 그랬겠죠. 빌리가 좋아하는 곡에 애들 챙기고 있네. 나 이거나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게 감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감동이네 정말. 예. 그래서 이 앨범이 발매되었을 때 로터스 블러썸 이 맨 마지막 곡에 대해서 평단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재즈 역사상 가장 진실되고 애절한 순간이 담겼다. 평론 전문 매체인 피치포크에서 이 앨범은 날 것 그대로의 슬픔이 드러나는 특별한 순간인 로터스 블러썸으로 끝을 맺는다. 다른 단원들이 배경에서 악기를 정리하는 동안 듀크 앨링턴은 피아노 앞에 홀로 앉아 부드러운 취약함을 담아 스트레이혼의 곡을 연주한다. 이는 재즈 거장의 마음속을 여과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보기 드문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친구와 동료를 만드는데 그러한 친구와 동료가 나에게 있는지 혹은 나는 어떤 다른 친구나 동료에게 그러한 사람인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에 새삼 듣게 됐었는데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경험상 2016년 4월 달에 뮤지션 프린스가 세상을 떠났어요. 중학교 때부터 프린스의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프린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 즈음에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한 며칠 동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과장도 없이 좀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먹먹한 가슴으로 며칠을 지냈었는데 그러한 저한테 되게 위안이 된 연주가 유튜브에서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에릭 클랩튼이 라이브 자신의 공연 중에 프린스의 퍼플레인을 연주를 해요. 그 연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프린스의 기타 솔로를 또 에릭 클랩튼이 연주하는 기타 솔로로 듣는데 객석을 반을 보여주는데 어떠한 환호도 없이 다들 에릭 클랩튼 기타 솔로를 듣는 아주 조용한 관중의 커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살짝 울컥한 게 한 사람의 팬의 가슴이 어떻게 속에 있는 그런 게 치유가 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러한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추모하는 재즈 앨범들이 몇 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생각이 나는 한 음반으로 꼬꼬무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248번째 꼬꼬무인데요. 찰리 파커 댄스 메모리얼 콘서트라는 앨범이고요. 1965년 앨범인데 찰리 파커가 세상을 떠난 1955년으로부터 10년 후인 65년도에 찰리 파커의 10주기를 추모하는 그런 콘서트가 있었고 제가 고른 곡은 알토 색소포니스트죠. 리코니츠가 연주한 블루스 포 버드라는 곡입니다. 재즈 얘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데 모던 재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사전적으로 보면은 모던 재즈는 그냥 뭐 현대적인 재즈 이게 아니라 1940년대 초중반 비밥의 시작부터 비밥의 시작으로부터의 재즈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성구적이었고 현대적인 재즈를 말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면 모던 재즈 시대의 모던 재즈와 그 전에 보통 30, 40년대 스윙 재즈와
어떠한 구분이 있을까? 모던 재즈 이전의 재즈는 스윙 재즈는 그냥 춤을 추기 위한 백그라운드 그렇죠. 음악이었죠. 근데 모던 재즈는 보다 연주자 중심의 예술적인 음악으로 탈피시켰다. 뭐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감상용 음악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재즈를. 그러니까 재즈를 듣는 음악, 복잡한 화성, 그리고 리듬을 사용해서 연주자들의 어떤 개성이나 테크닉을 위주로 한 즉흥 연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각됐고,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은 듣는 음악으로, 즉 감상하는 음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밴드 규모도 스윙 시대의 빅밴드에서 소편성이죠. 4중주, 5중주를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밴드 규모도 작아졌고, 그 이후로 모던 재즈 이후로 여러 가지 하위 장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쿨 재즈, 동부의 하드밥, 마일스 데이비스가 들고 나왔던 모던 재즈, 그리고 60년대 들어 프리 재즈, 아방가르드 재즈, 이렇게 하위 장르로 계속 가지를 치면서 재즈가 발전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그러면 모던 재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뭘까? 제 생각에는 재즈라는 음악의 주인이 연주자 자신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중들의 여흥, 춤을 위한 백그라운드 음악이 아닌 진짜 주체가 돼서 대중들에게 감상을 던져주는 그런 음악을 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혁명적인 발상을 했던 그러한 비밥 뮤지션들은, 대표 뮤지션들이 디지 길레스피, 델러니어스 멍크, 버드 파웰, 맥스 로치, 찰리 크리스찬, 이런 뮤지션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들 모두를 대표하는 하나의 이름이 또 있죠. 찰리 파커. 버드라는 별명을 가졌던, 심지어는 비밥을 창시했다고까지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대표 뮤지션이죠. 그러니까 찰리 파커를 기준으로 어쩌면 그 이전의 재즈가 있고 그 이후의 재즈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찰리 파커는 그 등장 이후에 비밥을 대표함은 물론이고 어쩌면 재즈를 대표하는 뮤지션 중에 가장 상위의 이야기가 되는 어떤 아이콘적인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찰리 파커는 1920년생이에요. 1920년 8월 29일에 태어나서 1955년 3월 12일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34살이라고 하면은 보통의 뮤지션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지. 뭔가 자신의 어떤 성과를 낼 그럴 나이인데, 그 나이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음악적인 업적을 남기고 스스로 전설이 된 그런 케이스의 인물인데, 그런 엄청난 업적과는 별개로 10대 시절부터 시작한 약물 중독, 알코올 의존증, 그걸로 인한 수많은 기행, 일화를 남기면서 아주 문제적인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엄청난 재즈계에 영향을 미친 찰리 파커가 사망했다. 당연히 재즈계에 엄청난 충격, 슬픔이 있었을 거고, 찰리 파커가 죽었을 때 누군가 어떤 한 팬으로부터 시작됐겠죠. 거리에 버드 립스라는 낙서를 남기기 시작했고, 이 낙서가 뉴욕,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에까지 남겨질 정도로 버드 립스라는 그러한 슬로건이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을 했다는 부분이 저는 참 크게 느끼는데요. 이 버드 립스라는 슬로건은 그래서 찰리 파커의 평전, 트리뷰트 앨범, 그리고 헌정 콘서트 같은데 제목으로 많이 쓰이는, 단골로 쓰이는 표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디지 길레스피가 찰리 파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찰리 파커는 바퀴를 돌리는 힘의 축이자 동력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 그러니까 비밥 혁명 이런 이야기겠죠. 이 모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비밥 혁명을 이룬 동지 디지 길레스피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찰리 파커는 비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고른 앨범이 그 찰리 파커의 사망 10주기를 기념하는 찰리 파커 텐스 메모리얼 콘서트란 앨범이고, 추모 콘서트가 있었던 거는 1965년 3월 27일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연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참여한 뮤지션들이 디지 길레스피, 그리고 선배인 콜맨 호킨스, 드러머 로이 헤인즈, 테너 색소포니스트 제임스 무디, 피아니스트 빌리 테일러,
그리고 또 다른 젊은 그 당시 피아니스트 케니 베런, 이렇게 여러 선후배 뮤지션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이 알토 색소포니스트 위코니츠의 연주 블루스 포 워드인데요. 찰리 파커를 위한 블루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동료들이 아무도 참여 안 하고 위코니츠 혼자 연주한 무반주 알토 색소폰 즉흥 연주입니다. 4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연주를 위코니츠 혼자 하게 되는데요. 헌정의 대상인 찰리 파커와 연주를 하고 있는 주체인 위코니츠는 같은 악기를 연주했죠. 알토 색소폰을 연주했는데 이 두 분의 연주 스타일은 사뭇 다른 그러한 연주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 진하게 저한테 왔는데요. 찰리 파커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색소포니스트들, 특히 알토 색소포니스트들은 찰리 파커의 영향 다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찰리 파커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다르게 하려 해도 찰리 파커가 생각나는 연주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독 위코니츠는 알토 색소폰을 연주함에 있어서 찰리 파커가 생각나지 않는 아주 독립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그런 알토 색소포니스트였는데, 재즈 역사학자죠. 아이라 기틀러가 찰리 파커와 위코니츠의 알토 색소폰의 연주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찰리 파커의 음악이 캔자스 시티의 뜨겁고 열정적인 블루스 전통에서 나왔다면 위코니츠의 사운드는 쿨하고 지적이며 파격적인 선형적 접근법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찰리 파커는 위코니츠를 매우 존중했는데 알토 색소폰이라는 악기의 한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하는 혁신가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서로가 엄청나게 리스펙했던 걸로 보입니다. 위코니츠가 다운비트 인터뷰 중에 이런 대목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저는 찰리 파커를 사랑했지만 그처럼 연주하려고 애쓴다면 결국 이류 찰리 파커밖에 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의 습관적인 연주 패턴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를 만났을 때 찰리 파커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봐, 자네가 나를 흉내내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정확히는 위코니츠가 찰리 파커보다 7살 동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형 동생 문화 뭐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후배 위코니츠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같은 악기를 연주한 찰리 파커라는 선배를 기리며 한 이 블루스 포 워드라는 이 연주는 굉장히 그 진심이 담겨진 연주가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965년도에 또 다운비트즈의 평론가 하비 페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코니츠의 무반주 솔로 블루스 포 워드는 그날 밤 가장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다. 찰리 파커 특유의 불꽃 같은 반음계적 연주를 흉내내는 대신 위코니츠는 반주 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구조적이고 모험적인 자신만의 고유한 음색으로 추모를 한다. 이는 찰리 파커에게 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이 모방이 아니라 타협 없는 예술적 독창성임을 증명해 준다. 난 찰리 파커가 한 얘기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재즈가 무엇입니까? 재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모든 음악을 다 들어라. 섭렵하라. 모든 테크닉을 다 배워라. 그리고 다 버리고 네 멋대로 연주해라. 그러니까 이게 재즈의 그냥 정의야. 재즈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즈 어떻게 연주해야 돼요? 이게 그냥 요 세 마디에 그냥 딱 다 들어있어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 65년도에 이 헌정 콘서트에 참여했던 위코니츠는 굉장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다고 해요. 60년대 초부터 깊은 슬럼프에 의해서 아예 뉴욕을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잠시 이주해 갖고 잠적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즈음이었다고 하고, 이 콘서트에 참여한 게 리코니츠 위주로 얘기를 한다면은 재기의 출발선이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블루스 포 버드라는 리코니츠의 4분여의 연주는 제 1 목표는 찰리 파커에 대한 존경, 추모 뭐 이런 거겠지만, 이면에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
자신의 어떤 슬럼프에 대한 회한, 그걸 이겨내기 위한 어떤 다짐,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연주여서 색다른 감동이 있는 연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연주 이후 65년도 이후에는 67년도에 다시 재기 앨범을 내면서 위코니치 선생은 다시 새로운 재즈 인생을 사는데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엄청 장수하셨는데 90 몇 세까지 장수하시면서 2020년까지 50여 년을 그냥 어떤 뮤지션보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그러한 뮤지션이 되시거든요. 그러한 리코니치의 65년 자신의 어떤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선배를 생각하는 추모 연주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추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